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피 계신 UIM 과정을 도와드리게 될 저는 김소라입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차시부터 시작되는 본 과정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 오픽이라는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 전반에서 제가 안내드리는 여러 가지 전술들, 그리고 테크닉들을 왜 학습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10년 이상 연구된 정확한 또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전략 수립을 먼저 도와드리고자 이번 차시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를 이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주력으로 업데이트한 부분들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예고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저희 이제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경험과 에피소드 유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뭐 답변을 하는 게 이제 메인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근 몇 년간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사실 사회적인 규제가 많이 풀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도 도래했기 때문에 사실 경험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행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런 비약들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에 근 몇 년간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다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들을 재개를 해서 뭐 일상으로 돌아오는 수준까지 그 반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녹여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또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일 예정입니다. 자, 또 이제 저희 IHAR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오피게이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단순화된 답변으로 발화량이 좀 버겁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기존 과정에서 있어서 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좀 감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발화량이 등급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줄일 수는 없어요. 저희 IM 과정이 물론 타이틀은 IM 과정이지만 이론적으로 최대 IH까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발화량은 그래도 저희가 다루는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준수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더 줄이는 거는 사실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끌어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좀 반가워하실 만한 희소식. 5개의 에피소드로 모든 어드밴스 경험과 에피소드형은 대응 가능하도록 이번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해놨어요. 5가지 이제 에피소드는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다루게 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답변을 그 질문이 나왔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어드밴스드 경험,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유형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범용성이 가장 높은 만능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픽에서 가장 주력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주제 연관성이거든요. 주제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체감이 되는 순간, 레이터들 입장에서 특정 등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범용도가 높은 에피소드로 전사적으로 방어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인터미디언 유형이라든지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어드밴스 유형이라든지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주제와 연관성을 높여서 그 주제에 맞는 표현들과 단어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과정보다는 답변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양이 한 2분의 1 정도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긴 합니다. 전체 기출의 약 3분의 1 정도를 이 필수 에피소드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 저희 과정의 이제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30차시까지 되어 있어요. 쭉 순서대로 보시고 1번부터 이제 18번까지가 메인 주력 차시라고 보시면 돼요. 빈출도가 그래도 10% 이상은 좀 보장되어 있는 19번 차시부터 26번 차시까지가 빈출도 10% 미만의 차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빈출도에만 의거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주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내용들이나 아니면 답변 소스들이 꼭 그 주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범용성이 높은 이제 답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 다른 데서 우리가 뭐 첨언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유사한 이제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 빈출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시간 할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라는 거야. 나중에 시험일을 한 하루 이틀 정도 임박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우선순위로 좀 봐야 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빈출도가 뭐 5, 60% 정도 보장되어 있는 집이나 음악 같은 경우 이런 쪽의 시간을 그래도 말미가 좀 얼마 안 남았을 때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빈출도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박스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답변의 소재들끼리의 공통 분모가 있는 주제들끼리 묶어놨습니다. 가령 집을 우리가 묘사하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묘사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집의 내부를 묘사할 때 가구와 가전제품을 아무래도 좀 묘사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가구에서 공부하셨던 묘사 내용들을 집을 묘사하실 때도 쓰실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다음에 집의 집안일과 루틴을 물어보는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리수거를 하는 루틴을 포함해서 집안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도 여기 안에 있는 주제들끼리 같이 묶어서 학습하고 이제 그날 끝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자, 나머지 27번부터 30번까지는 특수 유형들이에요. 역으로 질문하기 유형은 저희가 난이도 3, 4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14, 15번 마지막 세트에 출제가 돼요. 시사 이슈가 출제되지 않고요. 그냥 평이한 난이도로서 상대방에게 이제 역으로 말 그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 유형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게 뭐 묘사든 아니면 뭐 경험에 대한 설명이든. 근데 이젠 역으로 상대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뭐 무슨 경험이 있냐? 평소에 루틴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받았던 질문들을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위에 보시는 주제와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롤플레이는 11번에서 13번까지 출제되는 세트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는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11번에서. 그럼 12번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태스크가 주어져요. 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직면할 법한 상황들을 주면서 그 상황에서 매끄럽게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보려는 일종의 실기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오픽 자체가 이제 말을 하는 실기시험이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매끄럽게 그런 이제 소통 능력들을 구현하시는지 보려는 출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28차시 롤플레이 템플릿 훈련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저랑 함께 이제 데모처럼 쭉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처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화면은 셀프 어세스먼트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자가 진단해서 어떤 난이도가 맞겠다라고 체크를 하는 구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난이도 3이나 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둘 중에 어느 게 유리하냐라고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레이터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포맷으로 어, 판단을 해서 식별을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실. 왜 구분이 안 되냐면 이게 3, 4를 선택했어요라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인터미디엇 유형을 몇 개 답변을 했고 어드밴스드 유형을 몇 개 답변이 했다. 이렇게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최고 등급이 IH예요. A를 안 되나요? 하는데 AL이 이제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답변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AL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주관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최고 등급은 일단 IH로 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14, 15번이 변별력이 높은 유형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AL까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질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등급을 IH, 즉 만점을 IH 정도로 두고 보는 시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궁극적으로 AL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IHAL 커리큘럼으로 가셔서 5와 6을 선택하는 로직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 과정을 수강하시는 경우 최소 IM부터 IH까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숙지를 해주시고요. 등급에 대해서는 목표를 좀 길게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잡으시는 경우에는 IH를 목표로 하시는 게 또 좋다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실제 시험 화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대면으로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조금 현타가 오기는 하거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아바타가 입을 뻐끔뻐끔 움직이면서 질문을 줘요. 네, 듣다 보면은 좀 상당히 킹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비대면 시험으로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리플레이 버튼이 생성되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듣기는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단 5초라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이제 할애를 하셔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제출 버튼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와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사이에 여러분들이 1분, 2분, 3분 내가 마음먹은 만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 게 저희 또 핵심 전략이냐면 다음 질문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요? 우리가 뭐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아니, 질문 기출들을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지까지 그 세트의 경우의 수를 다 복원을 해놨거든요. 사실 저희 과정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인지도가 있긴 한데, 두 번째 질문을 청취하셨을 때, 세 번째 질문을 듣기 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 브레인스토밍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몇 수를 앞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저희 과정의 핵심 전략은 다음 문제 예측 능력.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시험 전 이제 숙지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시험 시간은 총 40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40분이 지나면은 답변을 더 이상 못하고 퇴실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몇 분 정도 답변을 하는 게 이상적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지만 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25분에서 30분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절대적인 발화량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케바케이긴 해요.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1000단어밖에 얘기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3000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어떻다라고 기준을 제가 절대적으로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30분 정도는 채우고 나와야지 등급이 좀 나오더라. 라는 기준을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픽 시험의 장점이 또 뭡니까? 문항당 답변 제한 시간이 타 스피킹 시험처럼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좀 유리한 주제가 나왔다. 들으면 알잖아요. 내가 공부를 한 주제인지 아닌지. 내가 시간 할애를 여태까지 많이 한 주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사활을 걸고 덤벼들어야 돼요. 왜냐면 언제 또 뒤에서 자신 있는 주제가 출제될지 모르고 또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량을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좀 심층적인 묘사를 하면서 발화량을 메꿔 나가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포인트를 누적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공부도 안 한 불리한 주제에서 포인트를 억지로 누적하려다 하면은 나의 실력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가 많이 된 주제에 대해서 정립을 많이 해놓으시기. 그래야지 뒤에서 자신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 정말 키워드만 최소한 건드려가면서 최소한의 과제 수행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억지로 발화량을 늘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없는 주제는 정말 추격형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신 있는 주제가 나오면 길게. 그래서 이제 답변 길이에 대한 그 완급 조절, 차등화가 가능한 또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는 총 5개의 세트가 출제가 되고요. 똑같은 주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뭐 롤플레이가 됐든 뭐 14, 15번이 됐든 한 번 출제된 주제는 딱 한 번만. 네, 더 이상 출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차에서 보신 그 주제 중에서 5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제 1번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평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응답으로 그냥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굳이 여기서 답변을 하는 건 좀 시간 낭비거든요. 뒤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들이 일수기 때문에
1번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평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팩트. 1번은 노비스 프롬프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미디엇 유형보다 과제 성격 난이도가 낮은 게 노비스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즉 피아노로 따지자면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의 변별력을 갖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피아노 위에 뭐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둘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수준을 이제 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변별력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 3과 4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평가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간 세이브를 좀 하세요. 이거 오픽을 위해서 억지로도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빙에서 선택하는 주제가 3개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공통형으로 나오는 주제가 2개가 출제가 돼요. 비중은. 선택형 3개, 공통형 2개. 누구나 공평하게. 제가 이따가 백그라운드 서비에서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드릴 건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소의 인풋. 그러니까 공부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설계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거든요. 나는 음악 듣기 말고 체스 두기, 뭐 신문 읽기 이런 거 선택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베이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안내드리는 걸 반드시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하신 주제나 질문 유형들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공부량이 2배, 3배,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엔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정 내내 전반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은 배점이 따로 없어요. 빅 같은 경우 이제 홀리스틱 스코어링 방식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임상적 평가를 해요. 전반적으로 2번부터 15번까지 들었을 때 어떤 등급에 가장 가깝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5개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균값이 여러분들 최종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 어떤 주제는 말하는 수준이 유치원생만도 못해요. 막 3살짜리 영어예요. 근데 어떤 주제는 또 막 무슨 막 교포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는 걸까요? 어떤 건 3살짜리처럼 답변하고 어떤 건 뭐 원어민처럼 답변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원래 실력은 3살짜리라는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등급 간의 갭이 주제별로 너무 커지면은 거기에 대한 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해서 뭐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승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줄여서 정말 핵심적인 태스크 수행, 최소한의 과제 수행 정도만 간단하게 뭐 3-4문장, 뭐 많게는 뭐 4-5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서 함구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오히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발화량은 어디서 채우셔야 돼요? 자신 있는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포인트 누적을 많이 해놓기로 했었죠. 자, 다음은 이제 많이 또 질문 주시는 거. 본인 이야기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과정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범 답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프레임으로 숙지를 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외워서 맹목적으로 달달 가서 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생포적인 디테일들은 본인에게 맞게끔 각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이상적이냐 했을 때 두 번째가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닷가에서 피자를 먹지 않았는데 그 스크립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바닷가에서 피자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자연 발화처럼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발화 스타일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것들을 레이터들이 감지를 못할까요? 그것만 해오던 사람들인데.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맹목적으로 외워서 마지못해서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을 보통 그 감지를 하고 암기된 내용에 의존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표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발화 스타일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각색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를 묘사하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아이유가 적혀 있다. 근데 나는 아이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가수로 변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일부 변형을 하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단 문장 구조는 크게 공사를 하지 마셔야지 그 등급의 수준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IH 목표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뭐 다 영작을 하시게요. 다 영작해서 누구나 등급 받을 것 같으면은 뭐 이런 전략이나 모범 스크립트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어떤 수준의 문장과 어떤 수준의 표현을 써야지 그 등급의 궤도권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드리는 거지, 그 스크립트를 양적으로 많이 외우게 하려고 스트레스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는 모범 답안이라는 건 필요해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외국어. 네. 그래서 영작을 바로 하시려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자, 제 대답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시험 응시 규정은 이거 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긴 한데 최소 25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지금 혹시 처음으로 시험을 보시거나 시험 보신 지 뭐 몇 개월 이상 오래되신 경우에는 연속으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 주 토요일에 신청을 하고 바로 일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다음 주 토요일에 신청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뭐 제출 기한에 따라서 그 미리 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미리 잘 계산을 하셔서 시험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발화량 분포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를 좀 넣어놨는데 위에는 이제 응시자 분포도 있고요. 그다음 밑에가 이제 중요해요.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발화량. 이거를 과연 카운팅을 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시험에서 답변하는 걸 이거 어떻게 일일이 세고 있겠어요? 뭐 세는 어떤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보통 추정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WPM이라고 해서 Word per Minute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당 평균 발화량을 가지고 전체적인 발화량을 대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들이 연구를 하고자 작정하고 계산을 한 케이스예요. 진짜 하나하나 세워본 케이스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평균적으로 IM2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요 정도 발화량을 구사를 했고요. IH는 요 정도, 그다음에 AL은 요 정도를 구사를 했더라. 연구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여기에 준하는 범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화량을 마냥 IM 과정이라고 줄일 수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절대적인 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도 잘 과정에 맞춰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IH와 AL의 이제 궁극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차이는 이제 발화량입니다. IM과 IH에서는 사실 발화량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IH와 AL의 간극을 보세요.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리니어하게 가다가 수직 상승. 1000단어 정도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중장기적으로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발화량이 중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전달력을 이제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이제 언어를 영어라는 언어 체계에 맞게끔 전달하는 게 이 의사소통 능력 시험의 또 다른 과제잖아요. 표현만 좋은 걸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용 절반, 사실 전달하는 방법 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 기준은. 그래서 그냥 뭐 발음 좋고 추상적으로 그냥 뭐 발음 좋고 뭐 딕션 좋고 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영어라는 그 언어에 대한 그 체계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숙지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가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환과 교재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비를 해주시고요. 좀 중요한 부분만 미리 부각을 시켜서 소개를 드리자 하면은 영어는 강세 중심의 언어거든요. 우리말처럼 음절 중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듬과 스트레스 기반으로 어디에 여러분들이 강세를 주고 어떤 리듬을 형성하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 180도 달라지는 언어이다 보니까 발음도 발음이지만 이제 강세와 리듬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발화 스타일이나 이런 훈련들에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세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 쳐놨어요. 간의 수공업으로. 네, 일일이 이렇게 다 표기를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어디에 강세를 주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반드시 훈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구절 단위로 묶음 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똑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스크립트를 구와 절 덩어리로 묶어서 연결하지 않고요. 단어를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읽듯이 구사하시는 분들은 IL 수준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답변 내용이 좋더라도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덩어리, 청킹, 구와 절 단위로 해석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덩어리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발화 속도는 천천히 하시되 덩어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게 구와 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독해할 때, 구문 독해할 때 여러분들 막 스매시 쳐가면서 구와 절 단위로 이제 해석을 했듯이 말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 독립적으로 전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덩어리로 묶음 발화하시는 거 숙지해 주시기. 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덩어리로 발화하시기, 그 다음에 강세와 리듬 베이스로 신경 쓰면서 영어라는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잘 방증하시기. 자, 그러면 우리 서브웨이 선택 전략을 좀 알아볼게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지 공부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었죠. 자, 잘 봐주시고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냐? 경험 없음. 일 경험 없음. 학생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바보고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모르쇠 느낌으로 체크를 다 해주세요. 수강 목적 그런 거 없다. 5년 이상 지났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다 셧다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되게끔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꼭 이 전략을 따라주시고요. 자, 그다음 어디에 살고 있냐? 거주 형태를 물어보면 개인주택과 아파트 홀로 거주하기. 아이고요, 왜 멀쩡한 가족들 놔두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충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건드는 질문들을 또 셧다운하기 위해서 홀로 거주라는 걸 굳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상 체크를 해놓고 답변을 하실 때는 이와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나에게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자리에서 함수값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막 어떤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서브링에서 뭘 체크했는지 싹 다 잊어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터들한테 또 전달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자, 홀로 거주 선택하시. 가족들한테 미안하시면 시험을 잘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다음 자, 여가 활동은 무엇을 하십니까?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것들. 영화, 쇼핑, TV. 자, 영화랑 TV는 질문이 80%가량이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전략이고요.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중복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선택을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수험자 입장에서. 영화, TV 선택. 그래서 영화에서 공부한 답변들을 TV에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커리큘럼의 또 목표거든요. 꼭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쇼핑하기 같은 경우는 쇼핑이 가장 일반적인 여가 활동이라서 골랐어요. 여기 보면 뭐 특이한 거 많아요. 뭐 캠핑 가기, 또 뭐 있다, 또 웃긴 거 있는데, 나이트클럽 가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좀 드물잖아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여가 활동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하는 쇼핑하기를 체크를 한 겁니다. 쇼핑을 안 한다라고 아마 부인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쇼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도 선택해 주세요. 얘네들은 체크를 해도 실제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체크를 하셔도. 그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취미나 관심사 항목이거든요. 여기서는 한 기기당 체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추, 음악 감상하시기. 왜냐면 제일 무난하거든요. 그리고 출제되는 질문 세트의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할 뿐더러 일단 체크하는 순간 이 카테고리에서는 하나만 체크하시기 때문에 거의 60% 이상으로 출제가 되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음악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주세요. 빈출도 60% 정도 보장.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아냐면요. 그 빈출도를 어떻게 아냐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후기를 한 10년, 10여 년 동안 5천 세트 넘게 거의 뭐 6천 세트 가까이 이제 검출을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충 빅데이터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5천, 6천 세트면은 사실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제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빈출도이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하셔도 되는 근거가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운동 쪽 항목. 운동 뭐 되게 많죠?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 관련해서는 공부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조깅, 걷기, 운동 안 함. 네, 운동 안 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선택을 해버리시면 체크하는 개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선택하시는 경우 운동에 대한 거는 전혀 대비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운동 물론 좋아요. 저도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매니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거 관련해서 지도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질문들이 아니거든요.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냐? 뭐 이런 단편적인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미디엇 유형에 입각해서 또 어드밴스 유형에 입각해서 뭐 과거, 현재를 비교해야 되는 유형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 되거나 그 주제 관련된 루틴을 이야기해야 되거나 굉장히 질문들의 소스들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질문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줄이고자 자, 운동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셧다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픽 시험에서만큼은요. 자, 그 다음 휴가 여행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가 남았어요. 출장 빼고 전부 다 체크를 해주세요. 출장 빼고 전부 다. 그러니까 휴가, 여행. 잘 보고 체크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국내랑 해외만 보고 또 덜렁 출장 체크하셨다가 8만 원 응시료를 날리시는 경우들 제가 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제 과정들을 최소한으로 이제 압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소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요소가 이제 4대 평가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주관사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들이고, 이외에도 세부적인 뭐 크라이테리아나 뭐 평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건 제가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다. 라고 이번 시간에는 숙지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타입, 문장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용 말고 단지 문장의 수준과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크립트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네, 스크립트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는 게 이제 나쁜 거지.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게 이래서 점수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절대 스크립트는 나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구조를 왜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숙지를 하고 체화를 해보세요. 이래서 원어민들 기준에서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공부하시면 상당히 재밌어지거든요. 영어 공부가.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그다음 이제 관용구의 활용 빈도도 원어민 기준에서는 일상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우리가 이 IM이라는 등급에 맞춰서 좀 써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소화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의 수준을 떠나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앤 컨텐트. 주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제가 일부 건드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제가 영화다. 그럼 영화 본 거 중에서 인상 깊은 걸 얘기해라. 왜 인상 깊었는지 얘기해라. 그럼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얘기해라. 그러면 내일내일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늘 다른 주제에서 써왔던 뭐 good movie, nice movie, great movie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는 거거든요.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5개씩이나 출제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영화가 출제가 되면은 그 주제 관련해서 어떤 기대치를 갖고 듣는단 말이에요. 레이터들 입장에서는. good movie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nice movie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원하는 단어는 box office hit, 뭐 흥행작이라는 영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표현이라든지 뭐 a killer movie, 대박난 영화다. 라는 이제 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화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 또 어휘력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또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충족되면은 수식어가 많아지면서 이제 발화량도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어휘의 스펙트럼, 주제에 맞게. 자,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력.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픽 시험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항상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장내 기능 시험 볼 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면허가 나오잖아요. 뭐 방직턱 넘어야 될 때 이제 뭐 감속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줘야지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안전하게 라는 인상을 줘서 면허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잘났다고 뭐 풀악셀 밟아가지고 뭐 시속 200km를 밟는다. 뭐 아무리 그 피니쉬 라인을 통과한다고 해도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픽도 똑같아요.
내가 뭐 영어를 좀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능 수행을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등급을 안 줘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시험이 아니라 물어보는 기능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만 등급을 주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과제에 맞게끔 수행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제라는 거는 좀 정형화돼 있어요. 그 주제를 떠나서 과제. 인터미디엇 유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출제가 안 돼요. 어떤 개념이나 장소를 현재 시제로 묘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주제 관련해서 하는 일들, 루틴이나 습관을 묘사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무슨 썰을 풀거나 뭐 내가 원하는 뭐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이러면은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정형화된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템플릿이나 또 어떤 양식을 쓸 건지 미리 대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전달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막상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영어처럼 안 들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걸 뭐 비난할 건 아니죠. 막 놀리고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게 안 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건 냉정한 사실이에요. 이 좋은 표현 쓰고 아무리 내가 어휘력을 만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자, 무엇이 중요하다? 강세랑 발음. 특히나 강세. 발음은 약간 좀그 속된 말로 구려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원어민의 기준에서 뭐 이 정도의 발음을 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조문법을 지킨다. 이러면 정상 참작이 되는데 강세는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뭐 봐주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아예 영어라는 언어 자체로 접수가 안 돼요. 그들 귀에.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네.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학습 민감도가 낮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잘 교정을 하려고 해보세요. 오픽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영어를 중장기적으로 구사해야 되는 순간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문법. 자, 문법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아, 내가 입을 열어봐야 어차피 문법이 다 틀리는데 이걸 말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렇다고 스크립트를 100% 통으로 암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뭐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신단 말이에요. 뭐 문법을 포기할지 아니면 발화량을 포기할지. 자,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문법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원어민들도 틀려요, 심지어는. 그런 게 문법인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뭐 2개월, 3개월 내에 우리가 마스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만 우리가 메워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제. 시제 틀리지 않기. 그러니까 적어도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시제가 일괄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등급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IH를 못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시제가 일괄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한 80% 이상. 나는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중간에 시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엉망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말로 뱉을 때는 그게 신경이 잘 안 쓰여서 상대적으로 신경성이 덜 쓰여서 일괄화를 못하는 경우들이 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제 안 틀리도록 조심하시기. 일단 요거 하나. 시제. 자, 문법은 시제. 그 다음에 자, 발화 속도. 속도는 준수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대화하는 수준만 정도만 되면 되는데 뭐 너무 느리면은 또 그렇고요. 그렇다고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즉흥적인 발화라는 인상을 주려면은 어떤 구간은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구간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연달아서 내가 텐션이 올라가서 뭐 신나게 이야기하는 연속적인 이야기들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건 빠르게 어떤 건 느리게 이런 완급 조절이 되면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지만 등급이 잘 나와요. 결국엔.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잘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내용은요.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하시는 내내 전략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제가 텍스트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을 따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공부를 꼭 해주시고요. 물론 무엇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그 암기법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이죠. 내가 해왔던 공부 방식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관습이 있다면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험을 처음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좀 필요하시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복습을 하실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상적인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형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문단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먼저 한국어로 전개를 해 놓으시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게 유리했는지 강의 내용들을 잘 상기시키시면서 단어에서 문장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점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국어가 문단 단위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스크립트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통암기를 하시는 경우. 자, 암기를 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이만한 문장들을 머릿속에 넣는다? 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서 결코 즉흥발화라는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꼭 한국어에서 단어에서 문장에서 문단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전략 수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이번 차시는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차시에서부터는 각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전략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 좀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지금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서 다음 차시 전까지 미리 이해를 해놓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본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뵐게요.